사방에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발목이 삐어 커다란 바위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하는 혼자만의 산행이어서였을까? 나답지 않게 길을 잃었고 당황해서 발목까지 다쳤다. 나는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역시 불통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에 와서 일몰 전에 내려갈 계획이 틀어진 바람에 점심 주먹밥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저녁은 산 아래 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할 생각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살을 에이는 찬바람이 스쳐갔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찬 기운이었다. 이 상태로는 몸에 힘이 없어 얼어 죽기 십상이다. 초겨울에 접어든 산의 공기는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다. 나는 발목의 통증을 잡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곡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발목이 불편했으나 등산 스틱에 의지하여 조금씩 내려갔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잠시 후 바람은 눈까지 몰고 와 온몸을 괴롭혔다. 눈조차 뜨기 힘든 눈보라였다. 다행히 30분 정도 내려오니 눈발은 그치고 경사가 덜 가파른 지형이 나왔다. 나는 희망을 갖고 조금씩 걷는 속도를 올렸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마을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희망이 화근이 되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그만 이끼 낀 돌에 미끄러졌고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누워있던 나는 파르르 떨리는 눈을 가까스로 떴다. 여기가 어디지? 산속은 아니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니 작고 허름한 토방이었다. 나는 이불 위에 누워있고 그 옆에 작은 재단에는 불상, 방울과 같은 무구들이 놓여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산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누울 때쯤 토방의 주인인 여자가 들어왔다. 가녀린 몸매에 눈이 도드라지게 큰 여자였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미인이었다. 정신이 들어요? 여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격의가 없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요? 3일 정도 지났어요.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니 놀라웠다. 아직은 걷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시면서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녀는 친절하게도 등에 손을 밀어 넣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녀가 전해준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토방을 자세히 살폈다. 10평도 안 돼 보이는 토방은 특이하게도 돔 모양이었다. 내가 앉아있는 반대편에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간이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고 그 앞쪽에 아까 눈여겨보았던 재단과 불상이 있었다. 황토색의 흙벽에는 무당이 입을 법한 모자와 옷이 걸려 있었다. 젊은 여자가 무당인가 보네. 여자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보살펴 주었다. 그 덕에 나는 깨어난 지 일주일 만에 목발의 의지에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의 눈에 아담한 산골 마을이 들어왔다. 깊은 산중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나는 산책할 겸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집이 10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라 훑어보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특이한 점은 마을 주민 모두가 독신이었고 그들의 옷차림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사람은 겨울 외투를, 어떤 사람은 겨울인데도 반팔 반바지를, 또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사장 인부복과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주민도 있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 깨어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반팔 차림의 할머니가 대뜸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다리가 아직 아파서요. 미친놈. 그 여자 못 벗어나면 우리처럼 이 마을에 묶이게 돼. 그 여자란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는 처녀무당 묘진을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마을 사람들을 묶어놓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나는 부적을 그리고 있는 요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동물의 붉은 피가 묻은 붓을 내려놓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섬뜩한 눈빛이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모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차갑게 얘기하고 다시 부적 그리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상한 충고를 하는 사람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산책을 나갔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몰아붙였다. 이 마을 떠나라니까! 그 여자가 지금 널 붙잡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자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몸은 거의 다 나았는데 그녀는 왠지 이런저런 핑계로 나를 잡아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몸으로는 힘들어요. 길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요즘 굿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니 안 바쁠 때 나랑 같이 내려가요. 벌써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토방도 싫고 처녀무당도 마을 사람들도 싫다. 내일이면 떠나야지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간이 침대에 누워있던 무당 요진이 내 옆에 와서 슬그머니 누웠다.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나는 당황했다. 나를 안고 싶지 않아요? 요진은 나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며 유혹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몸에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열흘 넘게 그녀의 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강렬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도저히 그녀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마을 사람들 말이 맞아. 이 여자 의도적으로 날 잡고 있는 거야. 나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도망쳤다. 나의 두 다리는 모두 회복돼서 걷고 뛰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갔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산 밑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꼬르륵 꼬르륵. 산길을 급히 내려와서 그런지 배가 고팠다. 뭔가 요기를 하고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근처 해장국집으로 들어갔다. 국밥 하나 주세요. 몸집이 큰 주인 여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국밥 달라고요. 내가 더 크게 말하는데도 여주인은 물론 드문드문 앉아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도 나의 외침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주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칠 수 없었다. 내 손이 그녀의 몸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당황한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와 등을 잡으려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가게를 뛰쳐나온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부딪혀 봤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게 집에 있으라니까 여기 왜 왔어? 무당 요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자, 헛짓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품속에서 부적을 꺼내 나의 이마에 붙였다. 부적이 몸에 닿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소진되었다. 나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녀에게 끌려갔다. 앞으로 나 많이 도와라. 요즘 굿이 많은데 쓸만한 귀신이 없어서 말이야. 너 정도면 괜찮을 듯 싶네. 그녀는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댔다. 산 중턱에 이르자 그녀가 다시 입을 벌렸다. 저기 네 시체 보이지?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던가.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말대로 나의 몸이 있었다. 몸은 이미 썩어들었고 벌레와 동물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충격을 받은 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다. 이제 알겠어? 너 죽은 지 오늘로 50일째야. 다행히 나랑 49일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넌 이제 하늘로 못 가. 나 유진이 너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지.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귀신들처럼. 나는 다시 그녀의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자, 신입 귀신 하나 들어왔으니까 잘들 지내봐. 나는 그제야 그들이 모두 죽은 사람들이며
그녀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 못 벗어나면 우리처럼 이 마을에 묶이게 돼. 뒤늦게 그들이 요진 몰래한 총거가 머리를 때려왔지만 이젠 아는 무당 요진의 소유일 뿐이다.